한국 글자가 알파벳보다 낫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중국의 한자를 따라 만든 글자인데 그걸 과학적이라고 하면 이미 한자는 과학의 최고봉입니다. 여기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앞으로 세계에 남을 유일한 글자이며 영어까지 대체할 거라고 후원장담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영국인 앤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지내다가 미국에 오니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영국이 미국보다 훨씬 역사가 깊고 오래된 대학교가 많은 나라인데 왜 굳이 미국까지 가서 고생을 하냐고요. 미국은 과거 영국인들이 개척한 신대륙일 뿐이고 그들의 조상은 대부분 영국인이기 때문에 영국의 교육이 훌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장점 때문에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세계의 학생들이 모인다는 점이었어요. 영국에는 최근 아시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무언가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뉴스 기사들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들은 굉장히 심하게 떠들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영국에 와서도 자기 나라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에 왔으면 당연히 영어를 사용해야 하고 영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이며 알파벳도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문자잖아요.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고 해도 영어는 꼭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국에서 약간의 영어 정도는 사용하며 소통한다고 들었는데 너무 몰지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전 세계인이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영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해. 만약 프랑스나 독일이 세계를 지배했다면 그 나라 언어가 공용어가 되었겠지. 그러나 영국은 전 세계 최고의 나라였고 세계인들의 우상이 된 나라잖아. 평생 영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고 가난하고 가여운 아시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편이 좋아. 부모님께서는 영국에서 커피를 판매하시며 카페를 운영하기에 세상 정보에 굉장히 밝으신 편이거든요. 정말 고풍스러운 영국인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아시아처럼 식량난을 겪고 있는 곳에서는 상상치도 못할 음식이 커피일 테니까요. 영국의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꽤나 많은 빚이 있는 편이시지만 그래도 하루에 2끼 이상의 빵과 우유를 먹고 산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죠. 늘 가난한 아시아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영국에 온 아시아 사람들은 그들 중에서 최고의 부자들임이 확실해 보였고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영어를 할 줄 모른다고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중국어나 아시아의 언어가 영국에서 들리는 것이 별로였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언어에 관심이 많은 언어학도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 교수님께 언어학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적잖은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어학을 가르치신다는 분위기에 당연히 영어 위주로 가르칠 것이고 영어야말로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이니 잔뜩 기대했건만 갑자기 느닷없이 한국어와 한글의 변천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언어를 대학교에서 배울 줄 몰랐고 그 교수님이 단지 젊은 시절 어쩌다 한국어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공용어는 영어인데 몇 명 사용하지도 않는 소수의 언어인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누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저와 함께 있던 제 친구 클라라는 언어학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앞으로 더 관심이 없어질 것 같다면서 수업을 도망칠까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언어라는 것은 당연히 영어가 우선인데 너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요. 클라라는 미국인이지만 부모님이 영국의 후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국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던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영국의 역사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영국은 과거 대영제국으로 전 세계에 여러 식민지 국가를 만들었고 그들은 영국의 보살핌을 좋아하기도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인해 경제 성장을 했고 영국이 떠날 때에 정말 많은 소란이 일어나며 영국을 그리워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역시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었고 한 아시아 계통의 여학생이 손을 들더니 교수님께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이야기에 아주 주의를 기울였죠. 당연히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말을 할 것이라 기대했고 저희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은 조짐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저희가 생각한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이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단언컨대 중국어이며 중국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국이며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인구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죠.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와 아랍에도 진출해서 중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중국어를 사용하며 중국어 사용 인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자는 중국인들 중에서 전부 외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글자의 수를 자랑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수님이 한국어에 대한 수업을 하신다고 하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중국의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 언어이며 한글은 중국의 한자를 모방한 글자일 뿐입니다. 저희는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한 글자도 모를 뿐더러 도대체 중국어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갑자기 중국어에 대해서 말하는 저 중국 학생은 뭔가 싶었죠. 당연히 영어를 배워야 하고 영어를 연구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 중국 학생의 적어도 저희의 아군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죠. 다행인지 교수님께서는 중국어에 대한 수업은 하지 않는다고 잡아 떼시더라고요. 중국어와 한자가 오래된 역사와 수많은 사용자를 가진 것은 맞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온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언어의 우수성을 단순히 인구수나 글자의 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지 또 얼마나 창의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관점도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어, 특히 한글의 독창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글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나서자고 마음을 먹었죠. 교수님께 바로 손을 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글이나 한국어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는 영어가 가장 우수한 언어라고 배워왔고 세계 공용어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리고 언어 연구에서도 영어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제 말을 경청하셨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당연해. 영어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이고 과거 영국의 대제국을 통해 전 세계에 퍼졌으니까. 하지만 언어는 단지 널리 쓰인다고 해서 우수하다고 볼 수만은 없어. 언어의 우수성은 사용의 편의성, 접근성, 그리고 창의성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지.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단순한 발음 기호만을 넘어 하나하나가 소리를 반영하며 쉽게 조합이 가능하게 설계된 점을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문자 자체가 의문을 나타내어 누구든 발음만 들으면 한글을 쓸 수 있게 고안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문맹이었던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고 이런 접근 방식은 문자 개발에 있어 매우 혁신적이었지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민족의 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글이 영어보다 우수하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교수님께서 언어를 보는 시각에 약간의 호기심이 생긴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저는 다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영어도 역사가 굉장히 길고 현재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나 되지 않나요? 영어는 단순히 영국에서 시작된 언어가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수님은 제 말을 이해하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맞아. 영어는 오랜 역사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지. 대영제국 시절부터 많은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게 되었고 지금도 국제적으로 중요한 언어로 자리 잡고 있어. 그렇지만 교수님은 이어서 언어가 널리 퍼져 있다고 해서 우수성까지
모두 대변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어의 우수성은 그 언어가 만들어진 의도나 구조, 그리고 사용자에게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어. 영어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만큼 다른 언어들도 각각의 강점이 있고 그 강점을 이해하는 것이 언어학의 본질이기도 해. 한글은 그런 점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면이 있기에 우리가 배우는 가치가 있는 것이란다. 하지만 교수님, 저는 다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영어도 역사가 굉장히 길고 현재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씩이나 되지 않나요? 영어는 단순히 영국에서 시작된 언어가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수님은 제 말을 이해하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맞아. 영어는 오랜 역사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지. 대영제국 시절부터 많은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게 되었고 지금도 국제적으로 중요한 언어로 자리 잡고 있어. 그렇지만 교수님은 이어서 언어가 널리 퍼져 있다고 해서 우수성까지 모두 대변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어의 우수성은 그 언어가 만들어진 의도나 구조, 그리고 사용자에게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어. 영어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만큼 다른 언어들도 각각의 강점이 있고 그 강점을 이해하는 것이 언어학의 본질이기도 해. 한글은 그런 점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면이 있기에 우리가 배우는 가치가 있는 것이란다.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여전히 영어가 가장 우수한 언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 이후로 다른 언어가 가진 독창성이나 역사에도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본격적으로 한국어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이 왜 특별한지 아마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을 거야. 먼저 한글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주도해서 개발한 문자야.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계된 거지. 실제로 1443년에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 수백 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단다. 교수님은 한글의 구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야. 자음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요소로 구성됐어.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에서 닿는 모양을 본뜬 거고 미음은 입 모양을 닮았지. 이처럼 한글은 발음과 문자 형태가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소리를 듣고 바로 문자를 떠올리기 쉬워. 또한 교수님은 한글의 조합 방식도 강조하셨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문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론상 수천 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조합이 너무도 간단해서 몇 가지 기본 글자만 알면 누구나 읽고 쓸 수 있게 돼 있지. 글자를 배우기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글은 독창적인 시스템이야. 교수님은 이어서 전 세계에서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도 언급하셨습니다. 한국은 한글을 창제한 것을 기념해 매년 10월 9일에 한글날이라는 공휴일까지 있어. 이는 한국 사회에서 한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예이지. 어떤 나라가 자국의 문자 창제를 기념하는 날을 국가 공휴일로 정할 정도로 자국 문자를 자랑스러워하겠니?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한글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최근에는 한글의 편리한 구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특히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언어 처리 분야에서도 한글이 주목받고 있지. 글자 수가 많고 복잡한 언어들은 컴퓨터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한글은 체계가 단순하고 규칙적이라 디지털 기술에 적합해. 그러니까 한글은 단지 역사적으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기술에도 최적화된 글자라는 거야. 교수님은 잠시 책상을 두드리시며 눈빛을 빛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최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다큐멘터리 중에 한국과 한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 걸 알고 있나요? 저희는 모두 멍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없었고 사실 한국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조차 생소했거든요. 교수님은 답답하다는 듯이 웃으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음악, 영화, 심지어 음식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어가 있지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독창적인지 그리고 한국어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특히 한국어가 그 자체로 매력을 지닌 언어라고 강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언어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언어에 대해 아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글이 주목받고 있는데 언어학을 공부하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건 공부의 폭을 좁히는 셈이죠. 이어 교수님은 한국어의 국제적 성장도 언급하셨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은 매우 적었지만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늘고 있는 배경을 집중 조명했어요. 한류와 더불어 한국어가 그 나라들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다루었고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이해하는 건 언어학도로서의 기본 소양이자 흥미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단순히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전통적인 국제어뿐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언어로 떠오르는 한국어에 대해서도 폭넓게 알아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언어학도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때 중국인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고는 열심히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손을 들더니 교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방금 바이두에서 찾아본 바로는 중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영향력 있는 언어라고 나오네요.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깊이 있는 언어로 인정받고 있대요. 저희는 당황스러웠지만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학생은 또 다른 근거를 찾았는지 화면을 가리키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세요. 여기 바이두에 따르면 중국어가 가장 오래된 문명에서 사용된 글자고 한자가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영어와 한글보다 더 우수하다고 나옵니다. 또 이 기사는 미국에서도 앞으로 중국어를 필수 언어로 배우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그의 주장은 엉터리였습니다. 바이두에서 긁어온 정보들은 신빙성보다는 중국어를 우상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객관적인 사실과 거리가 먼 과장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중국어를 쓰면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다. 중국어는 천하무적의 언어로서 미래의 세계를 지배할 언어다 같은 말들이었으니 어쩐지 다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학생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신 뒤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중국어가 오랜 역사를 가진 영향력 있는 언어라는 점에는 동의해요. 하지만 바이두에서 찾은 글이 다소 중국어를 미화한 것 같네요. 언어의 우수성은 사용자 수나 단순한 유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지 또 현대 사회의 여러 기술과도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에 달려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교실 여기저기에서 손이 하나둘씩 올라갔습니다. 모두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았던지라 저마다 궁금한 점이 떠오른 눈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가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독창적인 문자를 발전시킬 수 있었나요? 중국과 가까웠으니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중국과 오랜 교류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고대에는 여러 차례 문화와 사상이 오고 갔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은 독립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계속해왔죠. 특히 고려와 조선 같은 왕조는 강력한 자주성을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자는 왜 쓰였던 거예요? 한글 이전에 다른 문자가 있었던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한국에서도 한자를 사용했어요. 문서를 작성하거나 학문을 할 때는 대부분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기엔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글을 창제한 겁니다. 당시엔 훈민정음이라고 불렸고 문자 창제의 목적 자체가 백성들이 더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수업이 점점 고대사에 대한 이야기로 깊어지자 누군가가 또 손을 들고 한국의 고대 국가들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고대 국가들은 중국과 어떤 관계였나요? 한국의 고대사에는 여러 왕국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들이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고구려는 중국의 여러 왕조와 맞서 싸우며 강력한 나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고구려는 지금의 만주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에 중국과 여러 차례 전쟁도 벌였죠. 그렇지만 단순히 적대 관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때로는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사신을 보내며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지금 기술 강국으로 불리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던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학기술의 황금기라 할 만큼 천문학, 의학, 인쇄술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이 개발되었어요. 예를 들어 금속활자, 인쇄술은 서양보다도 훨씬 앞섰죠. 지금도 그때의 창의성과 학문적인 토대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며 전자, 통신,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에서 세계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머릿속에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한국의 독창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첨단 기술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었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것만큼 클라라도 흥미가 생겼는지 수업이 끝난 후 같이 도서관으로 가서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클라라와 저는 책과 자료를 찾아가며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산업에 대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서관에서 우연히 새 친구 셀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셀리는 곧 한국으로 여행을 떠난다며 여행 준비로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참이었죠. 우리는 금세 셀리와 한국 이야기로 꽃을 피우게 되었고 셀리는 한국이 얼마나 발달된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셀리가 말했어요. 경제력만 해도 세계 상위권이야. 그리고 서울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현대적인 도시지.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 같은 세계적인 전자기업들이 있잖아. 이 회사들이 만드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들은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야. 저와 클라라는 셀리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이 첨단 기술 강국이라는 건 알았지만 셀리의 설명은 그 이상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거의 모든 가정에 보급하고 있어서 인터넷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대. 영국이나 미국에서 쓰는 인터넷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안정적이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도 인터넷이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처럼 모든 사람이 초고속으로 연결된 나라는 아니었으니까요. 셀리는 이어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도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깨끗해. 게다가 역마다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돼서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어. 런던 지하철은 낡고 혼잡할 때가 많잖아. 그런데 서울은 그런 걸 거의 못 느낄 거야.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국이 영국과는 다른 차원에서 발전된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셀리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쇼핑과 문화생활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명동이나 강남 같은 번화가를 가보면 명품 매장부터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가 즐비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 또 거리 곳곳에 카페들이 많아서 커피 문화도 발달해 있지. 저는 그 이야기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한국이 이미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나라라는 건 어렴풋이 알았지만 영국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라는 생각은 이제서야 구체적으로 와닿았죠. 셀리 덕분에 저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얼마나 풍요롭고 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고 클라라와 함께 한국 여행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저희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셀리와 클라라, 그리고 저 세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여행 준비를 하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서서히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여행에 대한 열망이 조금씩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한국의 물가가 영국의 절반 정도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였어요. 한국의 발전된 경제와 현대적인 생활 환경을 생각하니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셀리는 한국의 평균적인 생활비에 대한 정보를 찾았고 저는 친구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정말 비쌀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울의 생활비는 런던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외식 비용은 한국이 영국보다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비싼 편이었죠. 특히 인기 있는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가격이 런던 못지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주거 비용이었어요.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으려면 서울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특히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생활 수준이 영국보다 높은 것이라는 현실도 충격적이었죠. 일반적으로 한국은 교육과 의료 수준이 높고 공공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어 생활의 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클라라와 저는 서로의 시선을 교환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현실이라면 우리 여행 계획은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셀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아쉬워. 한국은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였는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발전된 사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 같아 속이 쓰렸어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력을 지닌 나라였고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을 포기한 현실이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국에 대한 궁금증과 흥미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언젠가는 꼭 가고 싶다는 마음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한국 여행을 포기하게 되면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여행을 가지 못하지만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만큼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그 자체로도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클라라는 함께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앱을 활용해 매일 조금씩 공부하기로 하고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셀리도 가끔 저희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을 함께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히는 방법도 제안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해 간단한 단어와 문장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의 음식, 전통,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고 그런 호기심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한다는 현실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 한국 여행 자금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을 위한 저금통도 마련하고 한국 여행 가기라는 목표를 적어 붙여두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니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거리를 걷고 직접 문화와 사람들을 체험할 수 있을 날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이 저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행을 포기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한국은 분명 영국 이상의 나라이고 앞으로 한글이 공용문자가 될 날이 머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니, 한국에 와보니까 알겠습니다. 일본은 그냥 망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요.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았지만 한국처럼 발전된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한국 취재를 와서 한숨을 내쉬는 일본인 기자가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어떤 것을 보고 자괴감에 빠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미우리 신문의 기자 케이스케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그 결과 기자라는 직업을 택했던 사람이죠. 기자는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큰 즐거움을 얻을 것 같았거든요. 기자라는 꿈은 저에게 환상과도 같았고 국제부 기자야말로 저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벌써 일을 시작한 지 8년이나 되었는데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세계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발 빠르게 취재를 하러 달려갔거든요. 기자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첫 해외 출장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필리핀으로 파견됐어요. 뉴스로만 보던 상황을 직접 목격하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처참했어요. 집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거리에는 홍수가 남긴 잔해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취재를 하던 중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태풍으로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임시 대피소에서 다른 아이들을 도우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보여준 강인함은 제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사명감을 더욱 굳게 해줬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선 캠프를 따라다니며 후보들의 캠페인을 취재했고 프랑스에서는 노란조끼 시위를 직접 현장에서 보도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이 처한 절망과 희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의 역사적인 흔적들을 돌아보며 통일의 과정을 배우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나라를 다녔어도 한국처럼 저를 충격에 빠뜨린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AI 기술과 경제 발전을 주제로 한 취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와보니 그 수준이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가 선진화된 모습을 보더라도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나 많아야 일본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갔을 때는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대규모 인프라와 자본의 힘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낙후된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도시 간의 균형 발전 문제를 보며 일본보다 특별히 나을 것은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특히 문화적 풍요와 안정된 복지 시스템으로 유명하지만 생활 속의 편리함이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일본과 비교해 크게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느린 행정 처리나 낙후된 인터넷 환경을 경험하며 일본의 효율성과 비교되기도 했죠.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답게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지만 일본 특유의 세심한 배려나 지역 간의 조화로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성장의 격차와 도덕적 문제들이 눈에 띄었고 인프라는 여전히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선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의 시스템과 문화가 타국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제 고정관념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회사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경제 발전을 주제로 특집 기획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일본 경제가 활로를 찾으려면 다른 나라의 기술 발전과 경제 전략을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사내에서 나왔고 특히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들의 AI 기술과 IT 산업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기획회의가 열렸을 때 편집장님은 케이스케, 이번엔 내가 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국제부 기자 중 제가 가장 최근에 기술 관련 기사를 많이 다뤘다는 것이었죠.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막연히 반도체 강국이라는 이미지 정도만 가지고 있었고 그마저도 일본과 비교해 얼마나 특별할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일본도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해 왔으니 큰 차이는 없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았습니다. 특히 편집장님은 일본은 지금 여러모로 고착 상태에 있지만 한국은 뭔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그 차이를 정확히 짚어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한국은 오지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 구축이 빠르다던데 일본은 AI 기술도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은 벌써 의료, 교육, 그리고 금융까지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더라. K 콘텐츠 열풍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더군. 문화산업의 수출 규모를 봐도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말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이렇게 높게 평가받는 걸까? 하는 의문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기자로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는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취재 계획을 세우고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그리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서 본 풍경들까지 저는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가 단순한 탐방이 아니라 제 생각에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사실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요즘 한국이 세계 최고라던데 일본도 이제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하곤 했고 가족들조차 한국의 발전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심지어 14살 된 제 조카는 요즘 한글을 배우며 한국어로 자기소개까지 할 정도로 한국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에 심취해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상에는 한국 역사책과 한국 관련 뉴스 기사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얼마나 열정을 쏟고 있는지 가족 모임에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스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분위기에 쉽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결국 일본 아래 있는 나라라는 고정관념이 깊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세계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선진국이고 기술과 경제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일본의 도움을 받아 경제 성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아무리 성장했다 해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한국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저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라고 넘기곤 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나 전자제품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해도 일본의 장인 정신과 기술력은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K-팝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해도 일본 문화 역시 여전히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견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재가 결정된 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제 생각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AI 기술, 반도체 산업, 그리고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데이터를 접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제 머릿속에 깊게 뿌리내려 있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단숨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를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건물은 깨끗하고 세련됐으며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는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죠. 저는 무심코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 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나 간사이 공항도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인천공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고 그 규모와 편리함은 일본의 공항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특히 입국 심사 과정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짧은 대기 시간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죠.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 공항이 세계적으로 칭송받는다는 자부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요. 공항에서 지하철로 이동하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세련된 디자인으로 줄지어 서 있고 도시 전체가 체계적으로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전부 최신형이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대도시와 비교해도 확실히 더 깨끗하고 현대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일본은 그냥 허접한 시골 나라 그 자체였구나. 물론 그동안 제가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믿어왔던 것도 당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눈앞에서 보니 일본이 얼마나 정체되어 있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사이 한국은 이미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을 다시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출발하기 전 동료 기자들은 농담처럼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이스케 조심해. 한국에서 취재하다 보면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일본을 떠날 이유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뭔가 진심이 담겨있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한 동료가 커피를 훌쩍이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참, 너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문사에서 몇 년 전에 일하던 여성 기자 기억나? 일본에선 꽤 유능했던 사람이었잖아. 그 사람이 한국에서 몇 달간 특파원으로 활동하다가 결국 한국에 정착했대. 정착했다고?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야. 아예 한국 국적을 얻어서 한국인으로 귀화했대. 한국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한 거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기자가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귀화까지 했다는 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했지만 동료들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느꼈던 삶의 질과 가능성이 일본보다 훨씬 매력적이었던 모양이야 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 이야기는 제게 묘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기자는 분명 일본에서도 인정받던 사람이었고 일본의 안정된 환경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한국을 선택했고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이 제 머릿속에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현명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중심가로 이동하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도 깔끔하고 정시 운행으로 유명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역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찾기 쉽고 플랫폼마다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은 실시간으로 열차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와이파이는 당연히 무료였고 차량 내부는 쾌적하기 그지없었죠. 특히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의 모습에서부터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도착해 거리를 걷다 보니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단순히 문화가 다른 것을 넘어 마치 차원이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 손쉽게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웃으며 서로를 도와주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느낀 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인과는 다른 독특한 활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 도중 만난 한 한국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일본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실패조차도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제가 길을 물어보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세히 알려주었고 한 노부부는 일본에서 오셨군요. 한국이 좀 신기하죠? 천천히 둘러보세요. 라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면모는 일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더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자신감과 활력이 가득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건 일본인들이 가진 장인 정신과 신중함도 물론 훌륭하지만 한국인들의 대담함과 유연함은 그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돋보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빠르게 적응하며 서로 협력해 목표를 이루려는 모습이 도시 전체에 배어 있었죠. 일본의 고착된 분위기와 비교하면 한국은 정말 다이내믹하고 생동감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턴가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며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떠올랐죠. 반면 한국은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에서부터 사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일본 아래의 나라라고 여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배우고 따라가야 할 점이 너무 많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AI 산업과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미팅 장소는 서울의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 첨단 기술 기업의 사무실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른 차원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은 단순히 세련되고 현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고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으로 AI 프로젝트와 관련된 데이터와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며 가장 놀랐던 건 이곳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지식과 체계적인 설명 방식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AI 연구 책임자는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AI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본의 방향성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이미 일본 AI 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한국 AI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는 방대했고 모든 것이 근거와 데이터로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AI 기술이 단순히 산업적 용도에 머물지 않고 사회 문제, 해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그와 대화를 나누며 일본에서 취재했던 전문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물론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식의 통찰력과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는 대체로 기술의 현재 상태와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면 한국에서는 기술이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개선될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점 중 하나는 AI 개발에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이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있어 법적, 윤리적 제약이 많아 AI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문제를 이미 극복하고 더 나아간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는 AI 개발 과정에서 인재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 대학,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관계자들은 모두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었고 AI 기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저희는 기술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을 항상 고민합니다. 라는 그의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을 떠나는 길에 문득 일본에서의 취재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도 AI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대부분은 현 상황의 문제점에만 집중하거나 기술적 측면에만 치중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문제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저는 단순히 기술 수준의 차이를 넘어서 사고방식과 접근 방법 자체가 일본과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AI 산업 관련 취재를 마친 후 돌아가는 길, 자연스럽게 일본의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AI 기술을 삶의 모든 영역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아직도 과거의 방식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일본에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아날로그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중요한 서류에
직접 도장을 찍는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자서명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장을 잊고 외출했다면 행정 절차가 모두 멈추게 됩니다. 이런 전통이 한편으로는 일본의 고유한 매력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디지털화가 요구되는 시대에서는 분명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AI 기반 결제 시스템이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한국에서는 QR코드 결제나 스마트폰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어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현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음식조차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AI 기술이 효율성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본의 현실을 떠올리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기술은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일본처럼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는 문화에서는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모든 단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모든 행정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어 AI 기술과 손쉽게 결합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환경은 한국의 기술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었죠. 반면 일본은 여전히 서류를 들고 다니며 줄을 서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기술 발전 속도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통해 저는 단순히 AI 기술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AI 기술 경쟁에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과거에 묶어두고 있는 게 아닐까? 일본이 진정으로 AI 시대를 맞이하려면 기술보다도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문화일지도 모른다. 며칠 전 회사에서 큰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내의 고질적인 아날로그 문화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사건은 다름 아닌 회사가 주관한 대규모 국제 AI 포럼 준비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AI를 주제로 한 만큼 최첨단 기술을 강조하며 일본의 입지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과 기업인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회사 내부에서도 모두가 중요한 행사라고 입을 모았죠. 하지만 막상 준비 과정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행사 등록 절차부터 참가자 확인, 심지어 발표 자료까지 모두 디지털화된 형식으로 요구되었지만 일본 내 협력업체와 정부기관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행사 등록을 위해 작성된 수십 장의 문서를 스캔해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서명 하나에도 도장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회사의 젊은 직원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행사 발표 자료를 외국 협력사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외국 협력사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USB를 사용해 직접 전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협력사의 담당자가 직접 일본으로 와서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간이 낭비되었고 준비 일정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행사 당일에 발생했습니다. AI 포럼에 참가한 한 외국 기업의 대표가 행사 등록 확인을 위해 디지털 QR코드를 제시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를 처리할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 대표는 한동안 입장을 거부당했고 회사는 행사 후 일본은 왜 여전히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을 고집하는가? 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회사의 구식 절차에 크게 실망했고 심지어 몇몇은 더 이상 일본에서 일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일본의 고착된 문화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팀의 부장은 회의에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과거에 묶여있지 않은가. 이대로라면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취재를 위해 한국에 온 저로서는
이 사건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구식 문화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국제사회에서 뒤처지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취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디지털 문명과 사회 전반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인상은 바로 그 속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디지털 혁신이 일상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본능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통한 QR코드 결제,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모든 행정 절차가 그저 일상적인 일이었죠. 이런 시스템은 경제적인 효율성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이끄는 것은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가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대단했고 그 결과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일본인의 2배도 넘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고 일에 몰두하며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가 한국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얽매여 있고 그 결과 많은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의 시스템을 보고 나니 일본에서 여전히 수작업을 요구하고 너무나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를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일본을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AI,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이러한 격차가 경제적인 성장 속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나니 한국의 미래가 너무나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디지털 혁명과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한국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한국보다 앞선 나라라는 고정관념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단순히 취재를 위해 온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디지털 혁명과 AI 기술까지 모두 결합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흥미로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예전에 함께 일하던 여직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여직원은 몇 년 전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고 한국으로 이주해 한국인으로 귀화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저는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는지 일본에서 좋은 직장도 갖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싶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그 여직원의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면에서도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디지털 사회와 첨단 기술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일상 속에 통합하고 그 속도와 효율성은 일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과거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죠. 특히 AI와 디지털 환경의 발전은 일본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으로 이주한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디지털화와 AI 기술을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이는 저에게도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느꼈던 그 답답한 현실과 비교하면 한국은 마치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상은 이제 너무나 반복적이고 변화가 없으며 기술적인 혁신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속도에 발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의 에너지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변화의 물결에 몸을 실으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과 태도까지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 여직원이 한국으로 이주한 이유를 이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저 역시 그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있어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취재를 마친 후 저는 회사의 연차를 길게 써서 한국으로 다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취재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그곳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넘쳐났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AI 기술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지, 사람들의 열정과 부지런함이 어떻게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전통과 문화가 현대 사회와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하며 배우고 싶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답답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지만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일본에서는 이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그곳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섬나라인 일본에서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나라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과거에는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자랑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속도와 효율성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이제 일본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다시 가기로 결심했고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에서 다시 살아가기에는 더 이상 매력을 느낄 수 없었고 그 대신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제게 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번 취재를 통해서 저는 한국으로의 귀화를 꿈꾸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에서 해보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죠. 일본인 통역사가 되어 일본과 한국의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이 되려는 꿈도 가졌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일본이 절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깨어있는 일본인들이 한국을 찾는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의 조상은 대부분 한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왜 일본에서는 한국을 조상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빨리 한국으로 건너가서 한국인들과 생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